지난 2021 마덱스에는 상당한 수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무기 구매자들이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의 이번 방문은 전시회 참관 같은 단순 방문이 아니라 마주 구체적인 도입 목표를 가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일부 국가에서는 해군 K3 함대공 미사일에 아주 큰 관심을 표명하면서 실제 한국 해군 전투함을 방문해 해군 운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묻기도 했는데요. 해군은 우리 언론을 통해 많은 정보가 노출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만 좋은 소식으로만 우리 국민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해군은 문제가 많은 함대공 미사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뛰어난 유도 미사일이며 다른 나라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한국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한국의 함대공 유도 미사일인 해공의 진정한 성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공 K3 함대공 미사일은 2011년 개발이 완료된 천공 KM3을 기반으로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천공 개발 초기에는 러시아 S-400 지대공 미사일 고행 96의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최고 36도, 최저 영하 30도의 혹독한 환경과 악천 후 특히 전자파 교란 상황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천공의 계보를 이은 해공은 2011년부터 1,600억 원의 개발비로 체계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2019년에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2021년까지 대구급 호위함의 수직 발사대에 64발씩 장착되어 전력화가 완료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런 해공 함대공 미사일에 관심을 표명하는 이유는 중국 해군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제 함대공 전투 체계 가격은 자국의 국방 예산을 감안하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일례로 미국제 RIM-162의 미국 해군 납품가가 약 85만 달러 한화 1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개발비를 모두 부담한 미국 해군에 대한 납품 가격입니다. 해외 국가가 이를 도입하면 당연히 개발비 일부와 업체 이익을 포함해 발당 100만 달러 약 12억 원 이상으로 상승합니다. 이에 더해 RIM-162는 종말 유도를 위한 별도의 목표 추적 레이더가 별도로 필요한 데다 동시 다목표 대응 능력은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이에 비해 해군의 양산 가격은 발당 10억 원 정도에다가 종말 유도를 스스로 수행하는 모델이므로 추적 레이더가 필요 없고 적절한 탐색 레이더만 탑재하면 동시 다목표 요격도 가능합니다. 미국산 RIM-116 램은 자체 레이더가 없는 적외선 유도 체계인 반면 K3은 천국 미사일처럼 액티브 레이더 유도와 적외선 탐지기를 미사일 내부에 장착하는 이중 탐지기 체계입니다. 운영 방식도 이미 완성된 전투함에 KVLS와 데이터 링크를 설치한 후 전투 지휘 체계와 연동하면 운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해군과 동급의 함대공 미사일로 영국제 시셉터가 있지만 발당 가격은 약 2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 해군의 또 다른 메리트가 있는데 한국 해군을 위해 대량 생산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이미 한국산 무기의 성능은 미국산 무기와 동급이거나 그에 준하다는 것은 이미 정평이 나 있고 가성비 또한 훌륭해. 이런 이유로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 해군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 방산 무기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해공이지만 과거 해공이 개발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과거 국방과학연구소는 천공 지대공 미사일 개발 성공 이후에 지속적으로 함대공 미사일 개발 계획을 제안했지만 해군에 의해 굳이 필요가 없다는 홀대를 당했습니다. 우리의 국과연은 세계 7위의 무기 관련 연구원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내용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국과연의 미사일 관련 개발 기술은 미국조차도 한미 미사일 지침을 두어 철저히 경계하는 수준이었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우리 해군은 독자적으로 미국산 램블록 함대공 미사일 도입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램블록0 함대공 미사일의 생산 라인이 종료되어 어쩔 수 없이 램블록 1 HAS를 도입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램블록 1 HAS는 FPA 방식 적외선 시커를 사용해 헬기와 수상한 표적 대응 능력이 추가되었지만 향상된 성능만큼 가격도 1.5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가격 상승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지만 해군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게 됐는데 납기 지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한국 해군은 램 미사일을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FMS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했으나 개발사인 레이시온 측이 충분한 생산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전력화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외국산 무기의 병폐가 나타나게 됐는데요. 한국 해군 측은 납기 지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FMS 규정상 보증 주체인 미국 정부에는 지연에 대한 보상 책임이 없었습니다. 결국 한국 해군은 레이 시온사와 직접 협상을 벌인 끝에 $100만 규모의 손해배상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램 미사일 납품 지연이 지속되자 해군은 2008년에 국내 방위 산업체인 LIG 넥스원을 내세워 연화 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말부터 2011년까지 램 미사일 국내 조립 생산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여전히 한국 해군은 미국산 램 미사일을 고집한 것이죠. 그런데 이 방법이 어이가 없는 것이 기존 비용보다 더 크게 구매 비용이 상승하게 만든 원인이 됐습니다. 국내 조립 생산을 통해 인도 시기가 단축되고 저장 탄약 신뢰성 평가 작업 ASRP와 저장 수명 연장에 필요한 시한 부품 국내 교체도 가능해졌지만 이와 반대로 여러 생산 설비를 추가하다 보니 직구매와 비교해 획득 비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생산한 램 배치가 완료된 후 또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림팩 훈련 과정에서 RIM-116 램과 함께 미국제 SM-2 스탠다드 미사일까지 신뢰성 문제가 대두된 것인데요. 림팩에 참가 중인 가상 적군이 세종대왕함을 향해 순항 미사일 2발을 쓴 훈련 상황에서 미지스 레이더가 미사일을 포착하자 SM-2 미사일이 대응을 했는데요. 당시 사거리 140여 킬로미터의 회군 주력 유도탄 SM-2 미사일 2발이 자동으로 발사됐지만 2발 가운데 한 발은 요격에 성공했지만 한 발은 표적을 빗나가 폭발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함은 아군 함정을 향해 날아오는 적어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수동 사격도 실시했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입 당시 기대했던 명중률은 80%였지만 이지스 함인 세종대왕함에서의 명중률은 50%밖에만 됐습니다. 또 날개 모작동, 화염 분출 등 원인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명중되지 못한 유도탄 4발 중 3발은 부품 결함으로 밝혀졌고 한 발은 원인 분석 중이었는데 이때 SM-2의 한 발 가격이 20억 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군 당국은 해군에 하자보상을 요청했지만 혼란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불발 원인이 모두 업체 책임으로 드러났는데도 말이죠. 미 문제로 인해 결국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개발사들은 한국 해군에게 한국형 함대공 미사일 개발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강력히 어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해군 개발이 결정됐습니다. 당시 방위사업청은 발표문에서 해외 도입 유도탄보다 무수한 성능과 안정적인 획득 비용 절감을 위해 개발이 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미국산 함대공 미사일 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해군의 개발이 결정되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이죠. 더욱이 당시 개발 중이던 천공지대공 미사일이 시험평가에서 무수한 명중률을 보여주면서 해군 측에게 국내 기술력의 무수성을 각인시킨 사건이었습니다. 반복된 납기 지연에 고심하던 한국 해군은 2009년 당시 개발을 담당한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에게 램 블록 0 정도의 성능을 지닌 저렴한 함대공 미사일 개발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도입 가격 문제와 함께 2016년으로 예정되었던 울산 -1 배치 LL 건조 완료 시기에 발맞추어 적어도 2015년까지는 개발이 완료되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은 당시 기준으로 가장 강력한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목표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쿠밴드 레이더 시커와 스트랩 다운 방식 비냉각 적외선 시커를 갖춘 세계 최초의 함대공 미사일이 탄생하게 됩니다. 해군의 쿠밴드 레이더 시커는 천공지대공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확보된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 쉽게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랩 다운 방식의 비냉각형 적외선 시커는 저렴하고 간단함에도 함대공 미사일의 최대 방해물인 체프와 견인식 기만기에도 간단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해공에게 적외선 시커 장착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은 KD-3 세종대왕급에서 운용하고 있는 SM-2 블록 IIB 함대공 미사일이었습니다. 해공의 무수성은 미국 해군의 SM-2 블록 IIIA와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미국 해군은 SM-2 블록 IIIA의 지향성 탄도를 적용한 반면 SM-2 블록 IIB에는 3에서 5km 대역을 탐지하는 적외선 시커까지 추가했습니다. 미 기술의 무기 체계는 미 해군 외에는 해외 판매가 불허되던 전략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한국 해군의 KD-2 부대는 주로 SM-2 블록 IIIA를 배치하고 KD-3 부대만 SM-2 블록 IIIB를 운용하는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미 해군이 SM-2의 적외선 시커를 추가한 것은 1990년대 후반에 NSM과 같은 스텔스화된 최신 대함 미사일이 등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적외선 센서는 레이더 흡수 소재 RAMOI나 전자전 및 체포의 명령을 받지 않는 데다가 레이더와 비교해 표적의 각도 추적 능력이 훨씬 우수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해군은 미국의 최신의 전략무기급 기술이 들어간 한국산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항할 것만 같았던 해군이 뜻하지 않은 일각의 주장으로 존폐의 위기가 도래하게 됐는데요. 바로 해군의